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품고만 있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전화번호부에는 분명히 있는데 차마 누르지 못하는 이름. 세상 누구보다 가까웠지만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 멀어져 버린 이름. 바로 나의 형, 나의 동생, 나의 누나 같은 형제라는 이름 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형제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굳건한 믿음 같은 것이었지요.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슬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무섭고 잔인한 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한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나의 형제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어릴 적엔 한 이불 덮고 자며 세상 가장 큰 비밀도 나누던 사이였는데 어쩌다 우리는 1년에 전화 한 통하기도 어색한 남이 되어버렸을까요? 오늘은 한 평범한 장남 박 선생님 인생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의 빛나던 어린 시절부터 서글픈 노년까지 40년 넘는 세월 동안 그의 형제 관계가 어떻게 부서져 내렸는지를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이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용기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아프고 시린, 그러나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삼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박 선생님. 그의 기억 속 어린 시절은 늘 북적거렸습니다. 낡은 흑백 텔레비전 앞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채널 다툼을 하다가도 어머니가 쪄주신 감자 한 바구니에 금세 웃음꽃을 피우던 시절. 아버지는 엄했지만 집안의 큰 기둥이었고 어머니는 늘 따뜻한 품으로 네 남매를 감싸 안았습니다. 박 선생님 네 남매들에게 부모님은 마치 태양과도 같았습니다. 네 남매는 그 태양 주위를 맴도는 행성들처럼 언제나 부모님이라는 중심을 향해 있었죠. 서로 싸우고 토라져도 저녁이 되어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한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부모님이라는 강력한 중력이 그들을 단단히 묶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 남매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사는 게 바빠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이 되면 약속이나 한 듯 본가로 모여들었습니다. 형님, 운전하느라 고생 많았소. 막내야, 조카들이 더 예뻐졌네.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에 퍼지면 어색했던 마음도 눈 녹듯 사라지고 다시 철없던 시절의 그 남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태양이 하나둘씩 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몇 년 뒤 어머니마저 그 뒤를 따르셨을 때 남매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태양이 사라진 우주에서 행성들은 각자의 궤도를 따라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텅 빈 본가에 모인 날 그들은 처음으로 어색한 침묵을 마주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 생신이니 모이자라고 말해줄 사람도 아버지 재산이 다들 와야지라고 문자를 보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여야 할 명분이 그들을 묶어주던 중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처음 한두 해는 억지로 명절에 모이려 애썼지만 이번엔 처가에 가야 해서 애들 시험 기간이라 하는 핑계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박 선생님 네 남매들은 부모님의 온기가 사라진 집처럼 서서히 서로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멀어진 거리는 마음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어릴 땐 같은 방, 같은 학교, 같은 경험을 공유했기에 척하면 착 알아듣던 사이였지만
수십 년의 세월은 그들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 바꿔놓았습니다. 장남인 박 선생님은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정년퇴직하여 연금으로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사업에 수완이 좋았던 둘째 남동생은 서울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를 장만하고 자식들도 모두 유학을 보냈습니다. 어쩌다 하는 전화통화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연금 가지고는 살림이 빠듯하네. 둘째 동생, 형님, 그러지 말고 이번에 우리 가족 유럽 여행 가는데 같이 가시죠. 제가 경비는 다 댈게요. 동생의 말에 아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박 선생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쌓였습니다. 동생의 호의는 어느 순간부터 고마움이 아닌 넘을 수 없는 격차의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월세 걱정을 하는데 동생은 해외 골프 여행 이야기를 하는구나. 서로가 쓰는 인생의 언어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건 비단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에 사는 여동생은 주말마다 문화센터에 다니고 콘서트를 보러 다니는 이야기를 했지만 시골에 사는 박 선생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자식 교육에 대한 가치관도 달랐습니다. 박 선생님은 자식은 스스로 커야 한다고 믿었지만 동생들은 부모가 끝까지 밀어줘야 성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인생 환경이 다른 가치관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족이기에, 형제이기에 그 다름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내 형제인데 왜 이렇게 나를 몰라줄까? 하는 서운함이 쌓이자 대화는 줄어들고 결국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먹해진 관계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역시나 돈이었습니다. 홀로 남으신 어머니의 병원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부터였죠. 처음에는 매달 얼마씩 똑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져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형제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형님은 장남이고 그래도 연금 나오시니 이번 달엔 조금 더 내시는 게 어때요? 아니, 그래도 둘째 내가 제일 잘 살지 않냐? 내가 좀 더 내야지.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불만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매주 내려가서 어머니 돌봤는데 너희들은 돈만 보내고 끝이었잖아. 그럼 형님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어머니 옆에 살았으니 된 거 아니에요? 돈이라는 문제가 나타나자 그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서운함, 억울함, 계산적인 마음들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남기신 작은 아파트 한 채. 그 앞에서 남매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몇 년이나 모셨는데 당연히 나한테 더 권리가 있지. 법적으로는 똑같이 나누는 게 맞지. 형님이 모신 건 도리일 뿐이고 수십 년 후에는 고성과 삿대질 앞에서 종이장처럼 찢어졌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그날 박 선생님은 변호사 뒤에 앉아 자신을 매섭게 쏘아보는 동생의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돈 때문에 쌓인 감정의 골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들의 관계를 병들게 한 것은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비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은 무심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장남이라 듬직해서 좋고, 둘째는 머리가 좋아서 예쁘고, 막내는 애교가 많아서 귀엽다. 칭찬이었지만 그 말은 어린 남매들의 마음에 나는 형보다 듬직하지 못하구나. 나는 동생보다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미세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작은 상처는 나이가 들수록 더 구체적인 경쟁심으로 변했습니다.
누가 먼저 좋은 대학에 가는가? 누가 먼저 대기업에 취직하는가? 누가 더 큰 집을 사고 누구 자식이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가? 박 선생님은 동생의 성공을 보며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늘 초라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동생 집에 초대받아 갔던 날 으리으리한 거실과 고급스러운 가구들을 보며 느꼈던 위축감. 형님, 어려우시면 말씀하세요라는 동생의 말이 순수한 호의가 아닌 동정처럼 들렸던 그날의 비참함. 그 누구도 대놓고 비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스스로를 비교하며 상처받았습니다.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무심코 던지는 동생은 저렇게 잘 나갔는데 너는 왜 그러니? 라는 말은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이 비교라는 보이지 않는 독약은 형제간의 순수한 정을 서서히 갉아먹고 만나면 편안하기보다 불편하고 피곤한 사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너무나 사소해서 오히려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로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라는 착각이었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그렇게 공을 들였습니다.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생일을 챙기고 작은 선물 하나에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혹시라도 관계가 멀어질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형제에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가족인데 뭘, 바쁜데 굳이 연락할 필요 있나?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하면 당연히 이해해주겠지. 이 안일함과 방치가 관계에 독처럼 쌓여갔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보던 얼굴은 3년에 한 번 보는 얼굴이 되었고, 그러다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동생의 얼굴은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는 형식적인 대화 외에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그들은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제관계라는 밭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화수분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김을 메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야 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겁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유산 다툼 이후 그는 동생들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서로를 못 본 척 지나칩니다. 그는 밤마다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양보했더라면, 그때 동생의 말을 조금만 더 들어줬더라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멀어진 형제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내가 참아야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하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만 분명하게 볼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형제라는 관계의 형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길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일 뿐입니다. 첫 번째는 용기를 내어보는 화해의 길입니다. 완벽한 화해라는 환상을 버리고 사소한 안부를 전하세요. 아직 서로에게 일말의 애틋함이 남아있고 이대로 연을 끊기엔 너무나 아쉬운 관계일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따지고 사과를 요구하기보다 그저 지금의 서먹한 관계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세요. 판단도, 충고도, 서운함도 모두 뺀 아주 담백한 안부 문자 한 통을 오늘 용기 내어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날씨가 참 춥네. 감기 조심해라. 텔레비전 보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 눈이 많이 왔다더라.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다쳤던 상대의 마음도 조금은 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명하게 선을 긋는 거리두기의 길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형제. 하지만 연을 끊을 수도 없는 애매한 관계일 때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만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되 평소에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도 내 삶에 그들이 너무 깊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지도 마세요. 때로는 적당한 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해 떠나보내는 놓아주기의 길입니다. 금전적인 배신이 너무 컸거나 인격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준 형제. 그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이 내 삶 전체를 병들게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놓아줄 용기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연을 끊냐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파괴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내 인생을 희생할 의무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형제는 나무의 각기 다른 가지와 같다고 합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자라나지만 결국 부모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되었죠. 그 뿌리를 기억하며 화해의 손을 내밀든 가지가 서로 상처 주지 않도록 현명하게 거리를 두든 혹은 썩은 가지를 잘라내어 나무 전체를 지키든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여야 합니다. 바로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멀어졌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매일 본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관계든 어떤 거리든 그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건강한 형제관계일 것입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상처 주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깊이는 굳이 잘잘못을 따져 이기지 않아도 여러분 각자의 얼굴과 삶에 이미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온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그만 미워하고 그만 원망하세요. 용서가 어렵다면 그저 잊으려 노력하세요.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나의 인생을 더 이상 미움이라는 감옥에 가두지 않기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 창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형제자매와 함께했던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한 조각은 무엇인가요? 이곳에 그 기억을 남겨두고 가시면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릴지도 모릅니다. 저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인생의 지혜가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으로 저와 인연을 맺어두세요. 당신의 남은 날들이 더 이상 형제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